박영환의 시사 1번지 오늘은 예고해 드렸듯이 22대 국회 여야 초선 의원 두 분과 맞수 특집 대담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자, 초선이지만 전문성으로 무장한 제가 굳이 표현하자면 중량급 초선 이렇게 말씀드려도 될 것 같습니다. 국민의힘의 신동욱 의원 서울 서초을 지역구죠. 또 더불어민주당 박균택 의원 광주 광산갑입니다. 자, 두 분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네. 예, 초대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이제 신 의원은 언론인 출신이고요. 30년 이상 방송 기자로 또 SBS 워싱턴 특파원, 또 메인 앵커를 지냈고요. TV조선 또 메인 앵커로도 활약했기 때문에 아마 저희 라디오 들으시는 분들 또 유튜브 보시는 분들에게 아주 친숙한 얼굴이죠. 그리고 박 의원은 25년간 검사로 근무하면서 법무부 검찰국장, 광주고검장, 법무연수원장을 지내셨고 지금 민주당 정치검찰 사건조작 특별대책단 간사 또 법률위원장까지 맡고 있습니다. 어깨가 무겁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자, 이제 22대 국회 활약이 주목되는 두 분인데 어떻습니까? 이제 개원을 했는데 국회의원 되고 나서 어떤 부분이 많이 달라졌다고 느끼시는지 먼저 신동욱 의원님부터 짧게. 글쎄요, 뭐 언론인으로 있을 때는 뭔가를 집행한다기보다는 이제 지적하고 비판하고 이런 일을 많이 했기 때문에 사실은 뭐 국민분들의 관심을 많이 받긴 했지만 또 어떻게 보면 조금 뭐 무책임하게 제가 필요하다면 필요한 얘기를 충분히 할 수 있었는데 이제 국회로 오고 보니까 굉장히 부담감이 좀 커졌습니다. 이게 국가 운영에 굉장히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뭐 법안도 만들어야 되고 또 우리 뭐 존경하는 박균택 의원님 나오셨습니다만은 이제 전문인으로 있었던 그 시각과 또 국회에 왔을 때 시각은 좀 달라질 수 있으니까 조금 어깨가 무겁습니다. 예. 어깨가 너무 무겁다고 말씀하셨는데 예. 박균택 의원님은요? 예, 그 밖에서 선거 후보이고 예. 또는 변호사이던 시절에는 좀 더 예. 자유롭게 예. 얘기할 수 있고 좀 더 가볍게 예. 언행을 할 수가 있었던 부분이 좀 있었는데 맞습니다. 막상 국회의원이 되고 또 이제 민주당의 법률위원장 예. 직책까지 맡다 보니까 좀 더 언행을 조심스럽고 또 좀 더 책임감 있게 해야 하는 그런 부담감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어떤 책임감을 두 분이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자, 22대 이제 국회 출발과 동시에 국회가 이제 특검법 블랙홀에 빠져들고 있습니다. 특검 만능 시대다. 이런 비판까지 나오고 있고요. 개원 첫날부터 이제 특검법안 쏟아졌죠. 최상병 특검법, 또 김건희 특검법, 한동훈 특검법, 대북 송금 검찰 조작 특검법, 김정숙 특검법, 개원 일주일도 안 돼서 5건이 쏟아졌습니다. 자, 이것 때문에 그 출발도 하기 전에 여야가 강력한 대치를 하면서 앞으로 한 걸음도 나가지 못하는 거 아니냐 걱정이 많습니다. 신동욱 의원님 어떻게 보세요? 저는 사실은 뭐 이 사안들이 언론에 있을 때 다 취재를 제가 지휘를 하고 또 취재를 하고 보도를 했던 사안들이어서 되게 큰 그림들은 알고 있는 것들이 많습니다. 물론 이게 법적으로 어떤 문제가 있는지 또는 정치적으로 어디까지 책임을 져야 되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뭐 또 앞으로 논의할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만 우리 이제 박균택 의원님이 이제 검찰에 오래 계셨기 때문에 그저께 저희가 정치 그 쌍방울 수사 조작 사건 수사 특위 그 특검법을 발의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오늘 뭐 처음 토론을 합니다만 제 박균택 그 의원님의 표정을 잘 봤습니다. 이제 이성윤 의원이 앞에 계시고 그 옆에 계시는데 저분들이 이제 평생 검찰에서 오래 계셨기 때문에 검찰에 대한 애정도 매우 강하신 분들이고 이제 이런 분들일 텐데 국회에 입성하자마자 검찰을 불신하는 특검법을 내는 마음이 어떠실까라는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뭐 비유해서 얘기하자면 제가 언론인이니까 제가 뭐 KBS 앞에 가서 KBS 문 닫아라 이렇게 피켓팅을 하는 것과 예를 들자면 비슷한 심정일 수도 있을 것 같아서 마음이 매우 착잡하셨을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고요. 또 이제 검찰이라는 것이 지금 뭐 국민의 신뢰가 상당히 떨어져 있는 것은 뭐 사실입니다만 그렇다고 해서 국가 이제 수사의 근간이라고 할 수 있는 검찰이 이렇게 무차별 폭격을 당해도 되는 것인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여기 이제 언급된 뭐
원래는 뭐 최상병 특검법에서 김건희 특검법까지 하다가 또 한동훈 특검법도 하시겠다, 또 대북 송금 검찰 조작 특검법도 하시겠다 이렇게 나오는 게 저는 사실 굉장히 심각한 민주주의의 위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누구의 잘잘못을 떠나서 저희가 이제 국가가 운영되기 위해서 필요한 시스템을 갖춰놨는데 사법부를 전면적으로 불신을 하시면서 모든 것을 특검으로 하겠다고 하는 것은 이건 정치 과잉이고 또는 그 입법부의 권한을 너무 과신하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조금 너무 과하신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제가 사실 이제 워밍업을 했는데 예. 우리 신동 의원이 훅 하고 공격적으로 나왔습니다. 예. 박힌태 의원님, 예. 지금 이제 민주당 정치검찰 사건 조작 특별대책단 간사를 지금 맡고 계시잖아요. 자, 친정인 검찰을 이렇게 못 믿으면 되겠느냐라고 한 부분에 좀 설명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예. 그 부분은 저도 마음이 아프고 그 점 때문에 좀 저를 우려의 시선으로 보는 분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걱정을 많이 해 주시는데 제가 왜 검찰을 불신하느냐. 그 과거의 검찰도 문제가 있었습니다. 항상 과잉 수사, 편파 수사 시비로 늘 비판을 받았죠. 그런데 윤석열 정부가 탄생하고 난 뒤에 지금 검찰의 모습을 보면 그 과거의 기준보다도 훨씬 더 지금 불신을 많이 받는 상황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그 정치 어떤 그 사냥, 정치적 사냥을 위한 어떤 조작 수사, 창작 수사를 한다는 이런 비판을 받을 정도까지 검찰이 변해버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과거의 검찰 같으면은 여야의 그 현안이 똑같이 있을 때는 가급적이면 여당부터 수사를 했습니다. 오해를 피하기 위해서. 그리고 또 여야의 숫자를 맞추려고 노력을 하거나 국민이 설령 믿어주지 않더라도 국민을 설득하기 위한 논리와 명분은 분명히 제시해 가면서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의 검찰의 모습을 보면 이것을 국민들이 정상적인 조직으로 볼 수가 없는 이유가 뭐냐면은 왜 야당 대표의 부부를 향해서는 3년씩 수사를 해도 되고 왜 여당 관계자나 대통령의 부인에 대해서는 3년이 지나도록 소환조사조차 못하는가. 국민에게 그 논리조차 설명할 수 없는 논리를 포기해버린 그런 조직이 됐기 때문에 그런 검찰이라고 한다면 과거의 검찰에 대한 애정을 가지고서 지금 역시 신뢰를 갖고 기다려줄 수가 없는 이런 상황이 되다 보니까 저희들이 이제 특검법을 그렇게 제출했던 것인데 특검법 같은 경우에 최상병 부분하고 김건희 여사 관련된 특검법은 지난 그 21대 국회 때 제출을 했다가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했고 그래서 국민에게 총선 전에 반드시 이 22대 국회가 출범하기 전에 이것은 그 다시 추진할 거라고 약속을 드렸던 부분입니다. 그리고 하나 이제 저희들이 더 추진한 것이 그 대북 송금 그 조작 사건에 대한 특검법인데 이 부분은 22대 국회 출범 전으로 검찰이 사건을 조작을 하거나 진실을 그 덮어버렸던 여러 가지 정황들이 드러나고 있기 때문에 이 시의적인 이 상황 때문에 어쩔 수가 없이 세 번째 특검법을 추진하게 됐던 것입니다. 예,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이제 그 부분 제가 이제 한 말씀 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 이게 지금 대북 송금 검찰 조작이라고 하셨기 때문에 이 부분을 뭐 지난번에 그 검찰청 조사실에서 뭐 술판을 벌였다든지 이런 것 때문에 그런 부분 때문에 이제 그렇게 표현을 하시는 건지 모르겠는데 그 사실 쌍방울의 대북 송금 문제는 이제 제가 TV조선 있을 때 이제 처음으로 보도를 했었던 이화영 지금 수감돼 있는 이화영 전 부지사의 문제를 저희가 보도를 했었던 문제입니다. 그런데 그 당시 저희가 보도를 했을 때 제가 보도 책임자로서 저희 취재기자에게 이게 무슨 뭐 정치적으로 저희가 무슨 제보를 받은 사건도 아니고 사실은 이제 내부자의 제보로 이제 취재가 시작돼서 저희가 여러 차례 이제 보도를 했었던 문제인데 그 당시에 이게 수원지검에서 수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사실 굉장히 화가 났어요. 그 당시에. 그때 문재인 정부 당시입니다. 그래서 이화영 부지사의 문제에 대해서 저희가 취재가 들어갔다는 것을 알고 쌍방울 쪽에서 상당히 이제 그 뭐 컴퓨터를 부셔버린다든지 이런 증거 인멸을 하려고 하는 구체적인 정황을 저희가 다 보도를 했는데 검찰이 전혀 움직이질 않았어요. 그 당시에. 그러면서 대선을 맞게 된 겁니다. 상당히 심각한 사건이라고 저는 사실 이제 보도 책임자로서 생각을 했고 물론 뭐 수사권이 없으니까 저희가 한계가 있었기 때문에 못했는데 이 문제는
물론 저희가 생각하는 것처럼 끝을 들여다보면 호랑이가 있을 것인지 또는 뭐 표범이 있을 것인지 고양이가 있을 것인지 그거는 수사를 통해서 저는 드러나야 되는데 사실은 전 정부에서 상당 부분 증거가 인멸됐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미 그 당시에 수사를 빨리 하지 않아서 그런 것을 지금 이 정부가 이 정부에 들어와서 검찰에서 수사를 했는데 이거를 조작을 했다라는 그 정황이 드러난다고 하는 것이 어떤 부분인지 저는 좀 궁금합니다. 그 부분은. 예. 그 술자석 부분을 이제 먼저 언급을 하셨는데 예. 그 부분은 이화영 지사가 그 일시, 공간 이런 걸 또 정황을 그 특정하는 데 있어서 뭐 일부 좀 표현에 차이가 있다 보니까 왔다 그것 갔다 하는 게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것을 면담을 통해서 좀 진상을 정확히 한번 확인하고 싶었지만은 구치소 측이 그 면담을 거부를 했습니다. 검찰에 연락을 받고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좀 더 왜 그런 그 착오가 생기는지를 확인할 방법을 찾지는 못했지만은 이 내용을 보면은 이화영 지사가 경험하지 않고서는 진술할 수 없는 내용들이 실제 그렇게 있고 또 제보 내용과 일치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게 술판 회유 의혹만 있었다고 한다면 저희들이 신중을 기울 수밖에 없는데 그 검찰이 약 200번 가까운 소환을 합니다. 그리고 약 79회 그 검사가 대면 조사를 합니다. 그리고 이화영 지사를 19번만 조사를 받습니다. 그러면은 200번 부리고 79번 면담 조사를 하면서 조서도 작성하지 않았을 때 그 과연 이화영 부지사를 불러다가 검찰이 뭘 했겠습니까? 아마 뭐 친근한 담소를 나누진 않았을 것이고 분명히 사건과 관련해서 저희들은 회유 협박이 있을 수밖에 없었다는 이런 생각을 해보고 있고 그다음에 또 그 변호인이 또 출정 가서 교도소에 가서 접견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지 않습니까? 왜 쌍방울 측의 그 변호인이 반대편인 이화영 부지사를 그렇게 만나야 했을지 여러 가지 정황들이 이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을 가지고 있는 거죠. 거기까지 한 듣고요. 말씀만 좀 예. 하면 안 될까요?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이전에 지금 그 민주당 측의 변호인들이 그게 이재명 대표님 변호인인지 모르겠는데 그 이제 부인을 뭐 회유해서 그 진술이 바뀌고 중도의 변호인이 여러 번 사퇴하고 이런 논란도 있었거든요. 예. 사실은 저는 그 부분이 더 핵심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검찰에서 뭐 내부에서 있었던 일에 대한 막연한 의심보다 이화영 그 부지사를 변호하는 과정에서 벌어졌던 민주당 측의 태도 과거에 이런 것들을 보면 오히려 검찰보다는 민주당 쪽에서 진술을 막 바꾸고 하는데 많이 개입하지 않았을까 저는 이런 생각을 사실 하기 때문에 예. 네. 저도 짧게만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검찰이 왜 김성태 회장에 대해서 주가 조작 부분이라든가 회의 재산 도피라든가 국가보안법 위반 이런 중대한 그 범죄에 대해서는 수사를 안 하거나 기소를 안 했을까? 그 부분에 왜 그런 그런 문제가 있었을까? 결국은 김성태 회장을 협박하고 회유해서 이화영 그리고 이재명 지사에게 불리한 진술을 이끌어내는 이런 의도가 아니었겠습니까? 네. 그 부분을 좀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이제 그 부분은 저희가 토론을 하려면 심야 토론을 해도 부족할 것 같아서 알겠습니다. 일단 그런데 그 제3자 입장에서 볼 때 조금 의구심이 드는 거는 이제 이화영 부지사 1심 선고가 내일입니다. 7일 내일인데 그걸 나흘 앞둔 상황에서 이제 민주당이 이제 대북송국 특검법을 발의했다는 점에서 판결을 앞두고 있는 사법부에 좀 부담을 주는 게 아닌가라는 그 상식적인 판단을 하는 분들이 많아요. 그건 어떻게 보세요? 이미 판결문은 작성이 돼 있기 때문에 네. 나흘 전에 특검법을 제출한다고 해서 판결이 바뀌지는 않을 것입니다. 네. 그래서 판사에 대한 그런 압박용은 아닙니다. 그리고 오히려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이재명 대표에 대한 방탄용으로 의심을 받기 때문에 하지 말라는 얘기는 검사들의 그런 그 범죄 의혹이나 국민의 인권 문제, 진실 문제를 그냥 내버려 두라는 얘기와 같기 때문에 이것은 결코 찬성할 수가 없는 것이고 굳이 방탄이라고 한다면 이재명 그 대표를 위한 방탄이 아니고 어떤 검찰의 행태로부터 국민들이 침해받는 그 인권 문제 이것을 위한 그 방탄이라고 봐야겠죠. 근데 저는 이 부분을 그 이재명 대표와 이제 관련이 없다라고 이제 계속 이제 민주당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이화영 전 부지사와 이재명 대표의 관계라든지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보고 그 당시 있었던 일을 제가 다 설명드리긴 어렵습니다만은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더라도 이게 이재명 대표와 전혀 관계없다. 이화영 전 부지사가 쌍방울로 간 것부터 이 모든 것들이 사실은 이재명 대표님과 관계 하에 간 것이라고 저희는 보고 있는데 그게 전혀 관계가 없으니까 그렇게 말씀을 이제 하시면 정말로 뭐가 있는 것 아닌가? 제 생각이 아니, 그렇습니다. 근데 이재명 오히- 대표 관계가 없다면 예. 지금 사인이 이제 재판을 받으시는 거잖아요. 그러면 한 국민의 인권과 관계된 부분에 인권 침해의 소지가 있는 어떤 뭐 언론 보도나 이런 것이 있었을 때 민주당 앞으로 계속 특검법 발의하실 건지 이재명 대표와 관계가 없다면 역설적으로 이거 하실 필요 없는 거 아닙니까? 아닙니다. 이재명 대표와 관계 없으면 검찰이 저런 일을 안 했겠죠. 이재명 대표와 관련되니까 저런 일을 한 것일 텐데 예. 이재명 대표와의 사건 때문에 오해를 받는 것이 싫어서 이 법을 하지 말라고 한다면 저 사건은 앞으로 2년, 3년 갈 수도 있는 사건입니다. 네. 그러면 앞으로 이 상황을 검찰의 저런 행태를 앞으로 2년, 3년 방치하라는 얘기와 똑같은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제가 공감하기가 좀 어려운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뭐 이 부분은 참 드리기 어려운 말씀인데 우리 박 의원님이 검찰에 오래 계셨기 때문에 예. 저희도 이제 과거의 경험을 보면 되고 안 되는 것에 대한 사실은 어렴풋한 이제 일종의 저희가 정상적인 조직이라면 이제 이건 이렇게는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이런 데 대한 감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지금 박 의원님이 검찰에 오래 계셨던 경험을 바탕으로 봤을 때 검찰이 순식간에 윤석열 정부가 들어섰다고 해서 검찰은 나름대로 일을 해온 그동안의 방식이 있는데 이렇게 한순간에 타락해서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까? 저는 그런 부분들을 참 납득하기 어렵다는 겁니다. 그런데 저도 믿기 어려울 정도로 옛날의 검찰과 지금의 검찰은 너무 변질이 돼 버렸습니다. 그래서 어떤 자존심과 명예감도 없는 조직이 돼 버렸겠죠. 정상적인 검찰총장, 정상적인 검사장이라고 한다면 2년, 3년 동안 김건희 여사 소환도 못해서 저렇게 불신을 받고 있는데 저런 상황을 방치를 했겠습니까? 이미 그 하나만으로도 지금의 검찰은 옛날의 검찰이 아니다. 옛날의 검찰은 문제가 있었지만 지금의 검찰은 정말 어떤 뭐 신뢰를 보내줄 수가 없는 그런 조직이 됐다고 이렇게 말씀드리고 예, 싶습니다. 뭐 검찰을 제가 뭐 옹호할 생각은 없습니다. 네네. 이 이야기는 여기까지예요. 네. 예. 자, 그런데 이제 여당도 이제 특검법 발의에 합류를 했습니다. 물론 이제 윤상현 의원 당권 주자죠. 그분이 이제 발의한 거긴 하지만 김정숙 특검법 그러니까 2018년 인도 방문을 둘러싼 의혹을 비롯해서 옷값, 특수활동비 의혹을 총망라했습니다. 그런데 이것과 관련해서는 신 의원님께 제가 그 질문을 드릴 텐데 이거 김건희 여사는 소환 조사도 안 하면서 이렇게 하니까 좀 물타기 아니냐 이런 좀 곤란한 상황에 직면한 것 같습니다.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이 부분은요 사안의 경중을 두고 봤을 때 물론 김건희 여사가 현직 이제 대통령 부인이라는 점이 있고 김정숙 여사는 이미 퇴임하신 대통령의 부인이라는 차이가 있습니다. 그런데 김정숙 여사 문재인 정부 시절에 있었던 김정숙 여사와 관련된 여러 가지 시 중에 소문이라든지 또는 저희가 취재로 확인한 부분들 인도 방문 이 문제뿐만 아니라 이를테면 예를 들어서 우리 박근혜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현직 대통령이셨는데도 특활비로 뭐 옷을 맞췄다 또 거기에 옷을 재단하는 사람이 무슨 뭐 핸드폰을 뭐 닦았다 뭐 이런 어마어마한 마타도에 사실 시달리셨는데 실제로 김정숙 여사님은 그 인터넷에 보시면요 얼마나 많은 호화로운 옷을 갈아입으셨는지가 다 나와 있습니다. 수백 장의 사진이 다 찍혀 있습니다. 저는 대통령 부인이 뭐 해외 출장을 가시든지 공식 행사에 가셨을 때 그렇게 호화로운 옷을 많이 장만할 필요가 있었을까? 이제 이 의문도 하나 있는 거고요. 또 무슨 샤넬에서 옷을 뭐 협찬을 했느냐, 구매를 했느냐 이런 논란도 있었고요. 또 인도 가신 부분은 뭐 그거 하나만으로 토론을 해도 지금 시간이 부족할 정도로 대통령의 영부인의 단독 외교라는 게 그 전에 그런 경우가 있었습니까? 이효 여사께서 유엔 총회에 가서 연설하신 거 굉장히 의미 있는 영부인의 단독 외교 맞습니다. 그런데 김정숙 여사가 인도 가서 뭘 하고 왔습니까? 타지마할 가서 관광하고 사진 찍고 온 것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제가 물타기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현직 영부인이 뭔가 대통령 취임하기 전에 판단을 잘못해서 뭐 고가의 백을 선물을 받았다라고 하자고요. 그러나 이 사안과 김정숙 여사와 관련된 그냥 넘어간 과거의 일들을 비교하면 김건희 여사를 이렇게 집요하게 특검을 하자라고 하시면 김정숙 여사도 마땅히 특검을 하는 게 맞습니다. 제가 보건대. 네. 그런데 이거는 지나간 분이니까 그냥 우리 그냥 뭐 옛날 얘기다 이렇게 하시면요. 이거 지금 불과 3, 4년밖에 안 된 일입니다. 이명박 대통령은 그 다음 정권이 지나가고 그 다음 정권 때 수사받고 구속됐습니다. 저는 그래서 이 부분도 뭐 특검법으로 할 것인지 우리 정부니까 우리 검찰에게 수사를 맡길 것인지 이것은 뭐 판단의 영역이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만 이렇게 정치 공세를 세게 하시면 김정숙 여사 부분 또 그 따님이 태국에 가서 취업한 그 사위가 취업한 부분 또 그렇게 해서 국고 손실이 얼마나 있었는지 부분 이런 부분들 특검으로 저는 밝힐 수밖에 없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예. 그 검찰이 지금 그 전 정권을 상대로 과도한 수사를 해왔습니다. 그리고 김정숙 여사나 문재인 대통령을 상대로도 전 사위의 뭐 취업 문제, 뭐 그 과정에 뭔 문제를 밝힌다고 지금 전주지검이 예. 전국을 찾아다니면서 굉장히 스토커식으로 수사를 벌인다고 평가를 받을 정도로 잔인한 수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검찰이 전 정권을 상대로 김정숙 여사를 상대로 얼마나 열심히 수사를 해줄 텐데 굳이 특검을 도입하는가. 더 열심히 해주는 검찰을 놔두고 그래서 저는 정치 공세라고 이걸 볼 수밖에 없고 또 하나는 민주당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저는 외교 관례상 어느 정도 비용이 드는 게 정상인지는 모르겠지만 문재인 대통령 부부가 외교를 나갔었을 때 그 드는 비용 이걸 한번 좀 공개를 해서 국민들로 하여금 김정숙 여사 인도 방문 때 썼던 비용이 비정상적인지 수긍 가능한 것인지 한번 비교를 하는 기회를 국힘 쪽에서 만들어주었으면 좋겠다. 저는 본질은 비용은 합니다.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비용은 필요하다면 뭐 얼마든지 쓸 수 있는 것인데 그것이 과연 대통령 전용기까지 띄워서 갈 만한 외교적 이유가 있는 것인지 그리고 그 과정에서 뭐 잘 아시는 것처럼 당초 문화부 장관 도종환 장관이 초대를 받았는데 갑자기 특별수행원이라는 김정숙 여사가 들어오고 실제로 문화부 직원들은 2명밖에 가지 않고 전부 대통령 청와대 직원들이 다녀왔다는 거죠. 왜 거기 가서 행사 하나 참가하고 관광하는데 대통령실 직원이 23명이 가야 했을까. 이런 부분들은 사적인 동기 없이 과연 있었을 수 있었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고 또 뭐 아까 물타기라고 말씀하셔도 좋은데 너무 가혹하게 지금 대통령 부인에 대해서 그 엄정한 잣대를 들이대신다면 뭐 그 부분도 불가피하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는 것이죠, 사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대통령 부인에 대해서 너무 가혹하게 공격을 한다고 말씀하시는데 저 부분은 검찰이 소환 조사를 하고 법 적용만 제대로 했으면 민주당이 관여할 일은 아니었을 겁니다. 현 대통령의 지휘를 받는 검찰이 소환 조사조차 못하고 소환 얘기를 꺼냈다가 저렇게 자리에서 쫓겨나는 상황이 오기 때문에 그래서 민주당이 특검법으로 대응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인데 너무나 잔인한 수사를 당하고 있는 문재인 대통령 부부를 향해서 이 주장을 하는 것은 저는 뭔가 논리적으로 맞지 않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저도 사실은 뭐 개인적으로는 특히 이제 도이치모터스 사건 같은 경우에는 검찰이 빨리 결론을 어떤 방식으로든 수사를 마무리해서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결론을 내려주는 것이 오히려 뭐 저희로서도 정치적 부담도 적고 또 그것이 맞다라고 사실은 생각을 개인적으로는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도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정치권으로 와서 보니까 우리 뭐 박 의원님도 고뇌가 있을 것이고 저도 고뇌가 있을 것인데 특검이라는 것이 과거의 경우를 보면 저도 취재를 하면서 무슨 뭐 예전에 온로비 사건 특검부터 시작해서 많은 특검을 지켜봤는데 사실 특검 전국이 시작이 되면 국가가 그 소용돌이 속으로 빠져들면서 거의 모든 것이 마비됩니다. 여론이 그쪽으로만 관심이 쏠리기 때문에 저는 그런 점에서 특검을 선택하는 것은 책임 있는 정당이라면 정말 신중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특히 이제 민주당은 21대, 22대 연이어서
정말 거대 의석을 가진 정당 아닙니까? 사실 행정권은 저희 국민의힘의 후보가 가지고 있지만 사실 입법권의 다수당은 민주당이니까 국정을 그렇게 마비시켜서 이제 민생 경향이 이제 강조하시는데 실제로 민생이 그쪽으로 다 빨려 들어가게 만드시는 것 이런 것들이 저는 그 이재명 대표의 그 사법적 리스크가 아니라면 정말로 민주당이 저는 해서는 안 될 일이라고 사실은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점에서 우리가 특검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거론된 특검 4개, 5개 하면 사실 아무것도 못합니다. 제가 오랫동안 언론에 있어 봤기 때문에 대중들이 어떤 곳에 관심을 가지고 국가가 어떻게 빨려 들어가는지를 너무 많이 절실하게 봐왔기 때문에 정말 민주당에 간곡히 특검을 하시더라도 좀 저희하고 좀 협의도 해 주시고 그 전에 뭔가 다른 해법을 찾아서 특검까지 갈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것은 좀 미리 좀 조율을 해서 그렇게 하면 어떨까라는 바람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저도 뭐 우리 국힘에서 어떤 청와대, 용화대를 상대로 제대로 된 국정 운영을 하고 또 그 검찰이 제대로 이 진상을 밝힐 수 있도록 노력만 해준다면 특검법을 제출할 필요가 없는 상황이 오는 게 제일 좋을 것 같긴 합니다. 자, 두 분이 이게 뜨겁게 토론 벌이는 사이에 일부를 좀 마무리할 시간이 다 됐습니다. 사실 이제 특검 제도가 이제 미국에서 시작된 건데 미국도 논란이 많았습니다. 그 누인스키 사건, 그걸 했던 케네스 스타 검사도 종국에는 특검 무용론을 주장했었습니다. 요거는 여야가 좀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CM 듣고 2부에서 뵙겠습니다.